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1번째 시간 한국 토착화 신학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또 여기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한국교회 신학인데 네. 저희가 거의 3분 응선이라고 하나요? 네. 아마 좀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왜 저희가 그동안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었던 거는 미국에는 미국 신학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유럽에도 유럽 신학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선, 한국 땅에는 한국만의 신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도 과제죠, 뭐. 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조선적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조선산 기독교를 네. 추구했던 조선에서 나온 기독교, 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 거에 대해 한번 살펴봤고 최태영 목사님, 네. 복음교회. 예. 지금 복음교회는 이제 NCCK 교단 교회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제 교회인데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발전을 했고, 네. 그다음 이용도 예수교회라든가 김인서 목사님, 네. 네,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조선 신학에 대해서 그런 거에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1920년대 30년대 때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신학에 대한 고민이 그때 있었어요. 네. 그건 아마 이제 일본 교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 교회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교회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한국적 신학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과 어떤 충돌 그런 충돌이 또 이제 예기치 않게 서구 교회와 관계없는 이제 한국 교회를 독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25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일제 시대 때보다 미국 교회 영향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순식간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네. 거기에서 한 교회가 됐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다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또 개신교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그렇죠. 되었고, 미국 교회가 이제 상당히 도움을 줬죠. 절대 의존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니 그거를 통해서 그냥 미국 신학 그 여과 없이 다 들어왔다고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보다 더 강하게 미국 교회가 한국을 강타한 거죠. 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과 없이 미국의 신학이 들어왔다. 혹은 뭐 일본의 신학이 있고 미국의 신학이 있고 유럽의 신학이 있지만 조선만의 신학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어떤 문장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한국 교회 99%는 외국계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렇죠. 장로교회. 네, 장로교회,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라 하면은 뭐 장로교회가 6,700만 명 되잖아요. 네. 그 다 깔뱅, 네. 깔뱅주의, 개혁주의, 뭐 잔 낙스의 장로교회잖아요. 네. 우리나라 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혹은 이런 깔뱅이나 다른 어떤 루터의 것들이 미국에도 전해지고 미국의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그냥 단순한 재생산 이런 것이 그냥 전달된 거지 독특한 것이 없는 독특한 어떤 신학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게 아니다. 오순절 교회는 어디서 생겼어요?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 미국 아닌가요? 미국에 생겼잖아요. 아 그런 그다음 것 성결교회. 성결운동 미국에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생기고요. 네. 그렇구나. 물론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생겼지만 미국에서 꽃을 피웠고. 그 나라만의 어떤 부흥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요.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그렇죠. 있었고. 그 나라의 정서를 담는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루터는 독일에서 생긴 거고, 그렇죠. 예. 독일 신학
신학과 독일 교회죠. 근데 그게 세계화됐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즘 계속 질문인데 일본만의 어떤 독특한 신학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저도 일본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무교회주의. 맞다. 그 무교회주의가 그러면 일본에서부터 그렇죠. 우치무라 간조 그 무교회주의가 이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인이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치무라 간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죠, 거의. 예. 그러면은 무교회주의는 일본만의 신학의 결정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근데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 또 다른 신학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그 지식의 범위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만이라도 그 굉장한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딱 일본적 교회, 일본적 신학 하면은 무교회주의죠. 그리고 그 세계에 달고 있는 신학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그 무교회주의도 사실은 조선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 그렇죠. 함석헌, 김교신, 직접 제자예요. 사사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걸 펼친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한번 시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조선만의 어떤 신학을 한번 해보겠다. 한국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예, 지금 이제 194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해방기와 한국 전쟁 이후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뭐 한국적 신학을 꿈꾸기는 어려웠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한 나라가 돼 버렸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더 미국 의존적인 나라가 돼 버렸죠.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뭐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학교 특히 이제 요즘 신학교 있잖아요. 다 미국 사람 돈으로 세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아닌 게 없을걸요 거의. 저희 그 KC 대학교도 그래요. KC 대학교라든가 뭐 감신대라든가 연세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그런 교단들의 모든 신학교, 그 다음에 장신대, 뭐 총신대, 뭐 다 그렇네요. 다 미국 사람이 도와준 거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걸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 한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가 다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해외 나가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교회 건물은 우리 힘으로 많이 세우긴 했어요. 근데 뭐 교회 빼고는 다 그 미국 사람들이 도와준 거고 교회도 독립한 게 뭐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렇겠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선교사님들도 좀 인내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도 오랜 시간 엄청 받았구나. 특히 뭐 기독교 기관이라든가 신학교를 생각하면은 우리 돈으로 세운 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3, 40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를 안 배워서 그래요. 근데 그래요?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본인이 교회 생활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가 본인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독립돼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오래전부터 독립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이렇거든요. 교회는 경제적으로 독립됐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요즘 오히려 이제 해외에 선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시대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한국 교회가 없이는 세계 교회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경제적인 거 한국 교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학적인 건 여전히 아닙니다. 신학적인 거는 한국적인 신학이 지금 꽃을 못 피우고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역사적 유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한국 사람들이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 옛날부터 워낙 큰 나라가 한국 주변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옛날 같으면 중국. 지금은 이제 미국. 그런 나라들의 영향 속에서 한국의 어떤 그 독립적인 사상이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빌려다 쓰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예전에 있었던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 신학을 되풀이하거나 혹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의 신학 수업이었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배운 것만 절대 진리고 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를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학자들도 혹시 많이 있나요? 스승을 이렇게 소위 까는 거예요. 네. 스승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내 생각이 좀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특히 그죠.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그런 것도 있고 뭐 스승은 깔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스승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서양에서 건너온 절대 지존에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루터, 깔뱅, 웨슬리 네. 이런 사람들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한국 교회 그런 보수적인 전통이 있어요. 바로 이단으로 찍히거나. 이제 교계에서 일단 정리가 되죠. 교계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대화 시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그 한 시대를 산 인간일 뿐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진리의 일면을 볼 수는 있지만 전체를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한 500년 전에 한 시대의 인물일 뿐이지 우리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 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한국 신학의 교회가 다양성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학적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네. 감리교회도 웨슬리가 이제 원조인데 네. 웨슬리가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감리교를 시작했다가 미국에서 이제 꽃을 피웠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게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감신대라든가 감리교 분들은 또 웨슬리를 또 절대화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결교회나 이제 오순절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게 아니고. 우리 게 아니고. 이게 뭐 교단은 좀 다르지만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이 네. 어쨌든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네.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역사적 유래가 깊어요. 왜냐하면 그 한글 아시죠? 네. 한글 세종대왕에 만들 때 그 채말리란 분이 네. 반대했는데 논리가 뭐였냐면은 중국에 한자라는 좋은 문자가 있는데 네. 왜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근데 그 채말리가 얘기한 거는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논리예요. 뭐냐면 세계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세계화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어떤 보편성에 호소해서 네. 자기 논리를 많이 펴잖아요. 근데 네. 채말리의 논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세계화 논리와 보편성의 논리에 의존했어요. 아니 우리 이 동아시아 세계 다 한자를 쓰고 있는데 왜 한글이 필요합니까? 더 불편하게 네네네. 오랑캐나 쓰는 거를 문명의 표준인 한자가 있는데 또 근데 나름 그 당시에는 또 나름 논리 정연했을 그 당시에는 거예요. 너무 네. 논리적인 거였죠 그게. 근데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면 국제 표준으로 그렇죠. 통해버리잖아요. 뭐하러 새로운 거 만들 필요 있냐?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영어도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공용어 남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 영어 실용적이지 않냐, 세계적이지 않냐, 국제적이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국의 시대는 늘 한정적이라는 거죠. 미국 시대가 무슨 뭐 계속 되질 않아요. 절대로 역사는 늘 제국은 끝이 나고요. 다른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럼 언어도 바뀌어 버려요. 우리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로 시대가 그렇죠.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에는 이제 영어가 돼 영어죠. 버렸고 다음 시대는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역사 공부하는 게 왜 힘드냐면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자료가 한문으로 기록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걸 다시 해석하고 보기가 어렵구나. 어렵죠. 역사가 단절돼 버렸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역사 공부하려면 다시 한문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한문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영어에 너무 익숙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00년 전 문서도 읽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 진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영어 공용어론이 이제 되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영어로 기록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한 시대가 지나면요. 그 시대를 공부하려고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영어가 필요도 없을 시대에. 네.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일수록 또 민족 정체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자기 언어를 잘 보존해가지고 어떤 문화적 일관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독창성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왜 이게 어려울까? 저 수업 들을 때도 저는 이게 되게 그때 당시 문학 충격 같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잠깐 공부했었을 때 보면은 애들은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요. 그게 틀리던 맞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답이 정말 정답일까? 혹은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모르겠어요. 해외 유학을 가는 거는 세계화 국제화에 되게 좋은 증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유학을 갔다가 네. 그 사람 거기서 배운 거를 전부로 알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갖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 틀 깨서 좀 한 단계 높아지면 훨씬 더 좋은데 청출어람이 그렇죠. 안 되는 네. 거죠. 예. 요게 맞으니까 요거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예. 요거 맞으니까 요거 따라와. 예, 이런 결국 식이죠. 그렇게 이제 그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게 없이 이제 한 시대가 가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 문화적 주체성이 많이 상실돼 버렸느냐. 네. 그거는 이제 삼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삼국 시대 때 특히 신라가 네. 이제 가장 후진국이었잖아요. 삼국 그렇죠. 중에서 네, 맞아요. 문화적 발전 속도도 가장 늦고 나라도 가장 약했고 그런데 이 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당나라하고 교섭하면서거든요. 맞아요. 엄청난 유학생을 보냈어요. 당나라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고유의 것을 사고를 하기보다는 이제 당나라가 국제 표준이 되고 그들의 어떤 기준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이제 절대적인 어떤 그 모범적인 국가로 상정해버리는 순간, 롤 모델로 삼아버려서. 네, 삼아버리는 순간, 그 뒤로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결정돼 버리는 거죠. 뭐 고려 시대 때도 할 것 없이 네.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그런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예. 그러면은 이건 그냥 여담인데 그때 당시에 당나라의 문화가 혹은 문물이 더 좋으니까 저거를 따라가야지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당나라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일제 시대 때도 일본이 좋으니까 그냥 일본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앞서 있으니까 그러죠. 문물이 발전한 이제 네. 문명이 발생한 나라는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생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가 당연히 답습해야 될 나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답습에 그쳐버리는 게 문제예요, 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이제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미국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네, 맞아요. 그게 답답한 거죠, 뭐.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 뭐 선생에게 배웠다는 거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뭐. 뭐예요?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그냥 고인물 되는 거죠, 뭐 그냥 계속 고인물. 그냥 세대가 지나가도 그냥 계속 고인물.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좀 많이 빼보기도 하고 다시 껴보기도 하고 다른 안경도 써보면서 내 눈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런 다양한 안경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안경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제 자기 신학을 만들어가는 게 역사가 짧아요. 짧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ING였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의식은 더 사라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지금 이제 또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사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 되는 거, 그렇죠. 당장 사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제 물건 하나 골라도 이제는 뭐 뭔 민족의 주체성이 중요하냐. 맞아요. 당장 이제 우리 먹고 살 거만 필요한 거죠. 내 입에 편한 거 혹은 네. 좀 더 저렴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 토착화라든가 우리 신학의 논의는 더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서구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토착화 신학도 근데 서구 신학자들의 영향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으로 유학 갔던 유동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토착화 신학 이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연대에서 오랫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고요. 네.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어요. 지금 생존해 계시고 원래 이분의 어떤 교단적 배경은 감리교고, 근데 이제 연세대가 그 에큐메니칼 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합신학대학원을 운영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찬성하는 교단들이 이제 세계 교회가 도와준 거죠. 네. 한국 신학이 그때 60년대 때 굉장히 수준이 없으니까 이제 교수 요원을 양성하라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세워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최소한 기장, 그다음에 예장 통합, 그다음에 감리교 이런 좀 에큐메니칼 신학에 찬성하는 분들이 교수 수준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연대에 감리교 신학자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기장 신학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대 신학이 굉장히 풍성했죠. 다양한 목소리가 좀 다양한 목소리,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선도한다는 신학적으로 그런 이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유동식 교수님은 나중에는 이제 연대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이분의 신학적 배경은 이제 어쨌든 감리교였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토착화 신학에 대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과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 자체가 복음이라고 이제 그 전에는 아마 유동식 교수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했어. 그러면 그게 곧 복음이고 그거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서구 선교사가 전해준 그 기독교 안에는 복음도 있고 그 복음의 껍데기를 둘러싼 서구 문화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에 서구 역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와서는 서구 교회의 그 껍데기를 벗기고 알맹이만 심으면 되겠구나. 예를 들면은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럼 복숭아는 그냥 먹어서 소화하면 돼요.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 심어야 되는 거죠. 복숭아 알맹이까지 심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씨가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분으로 비유를 하면은 그 씨가 화분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토양은 이제 미국 게 아니라 유럽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한국적 토양에서 발화되면서 자라는 교회는 미국 교회라고는 필연적으로 다를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식 교수님이 이제 해방 이후에 거의 최초로 토착화 신학 논의를 전개를 하는 거죠.